엄청 크네요. 줄여주세요. 네, 먼저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몬테소리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우리 박종우 회원 아이의 어머님이신 제가 성함을 네, 소개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뭐 강의를 거창하게 강의할 입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자리에 섰으니 함께하는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 네, 나머지는 다 미혼이신 건가요? 그러면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기보다는 약간 프린트물을 준비해 왔어요. 보시고. 뒤에 스탬프로 조심하세요. 손. 네. 네. 보면 사실 직접적으로 읽어보시고 나서 의견을 조금 같이 나눠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왔어요. 그런 시간이 될지 싶네요. 일단 주제를 딱 보면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한국 몬테소리의 그 자문 교수님이신데 카톨릭 상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성훈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칼럼으로 쓰신 건데 어린이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 주제만 이렇게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어린이를 따라? 어떻게?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한번 쭉 한 1, 2분 정도 드리면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돌아가면서 사실 읽으면 구두로 읽으면 더 좋긴 해요. 한두 페이지씩? 그거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초입 부분을 읽어볼게요. 어린이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 현대 발달 이론에 의하면 영유아들은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성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선천적인 기질이란 생후 초기에 나타나는 유전적인 성격, 특성의 하나로 영아기부터 나타나 성장 후 성격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세상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기질로 보고 있다. 기질 이론에서 말하는 기질별 육아란 서로 다른 기질에 적합한 육아를 의미하며 보통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예민한 아이, 느린 아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만 3세 이전 영아들은 주변의 자극에 일관되게 반응할 만한 사고, 감정, 행동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을 중요한 특성으로 본다. 따라서 기질을 바꾼다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을 방해하고 심한 경우 발달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기질을 받아들이고 그 기질에 따른 양육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장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몬테소리 역시 인간의 자연적 발달에 따르는 교육 이론을 주장하며 영유아를 자신의 발달을 이끄는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이는 모든 영유아가 독특한 특성과 발달 패턴을 가진 것을 발견했고 각자의 성향이 영유아의 발달을 이끈다고 봤기 때문이다. 몬테소리는 이런 성향을 follow the child, 즉 어린이를 따라서로 설명하며 영유아가 탄생과 더불어 자신의 발달 계획을 가진 고유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아동관의 근거에 부모의 역할을 자녀들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보았다. 몬테소리에 의하면 영유아는 선천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다양한 형상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지하의 발달은 어머니로부터 영양적 독립을, 걸음을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말은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는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존재이며 각자 다른
역할의 이제 발달 계획을 가진 존재이므로 모든 영유아를 개인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발달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 영유아들이 지닌 발달 계획을 발견하고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는 자유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환경이 제공될 때 자신의 내면을 조심스레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는 자유가 부여된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녀들의 숨겨진 내면을 탐색할 수 있다. 몬테소리가 강조하는 자유에는 작업 선택의 자유, 작업 장소의 자유, 시간의 자유, 반복의 자유 등이 있다. 먼저 선택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면 영유아는 자신이 가진 기질에 따라 선택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로 나누어진다. 선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유아는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요구하는데 이는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대한 결정 욕구를 뒤로하고 자녀가 무엇을 선택하고 싶어하는지 기다려주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는 그때 비로소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만의 환경을 창조하고 스스로 주도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루소의 소극적 교육론을 따르는 몬테소리 작업으로의 초대가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땡땡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해 보세요 라고 끌어가는 부모가 아닌 새로운 신비의 세계로 아이를 초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활동할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이 선택한 작업을 어느 곳에서 수행할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작업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작업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내재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즉, 영유아는 작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사고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 스스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다음에는 어떤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셋째, 부모는 자녀에게 작업하는 시간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영유아는 오감각을 통해 들어온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어른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작업 과정에서 실패가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해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 시기의 특징인 강한 자아의 발달은 세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하고 이 자극은 세상으로부터의 수많은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처리하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 그 다음 분은 이제 밑에 영유아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뒷장 마무리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속도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고 이끌어내기보다는 자녀가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식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면 기다려 주어야 한다. 몬테소리는 영유아들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영유아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단계 1단계 영유아는 새로운 작업을 대면하면 우아하는 놀라움과 동시에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제2단계 영유아는 이 의문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지성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만지거나 분석하면서 비교하는 등의 행동, 곧 지성의 활동을 통해 그렇구나 하며 깨닫게 되는 단계를 경험하게 될 때 더 높은 수준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생성한다. 영유아는 자연스럽게 생성된 욕구 해소를 위해 자신이 가진 높은 수준의 지성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가졌던 1단계의 의문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학업 사이클을 형성해 간다. 제3단계 영유아는 자신이 이해한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이성을 작동시킨다. 감각이나 지성과는 다른 판단을 위한 이성이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이해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영유아는 자기만의 지식을 만드는 사이클을 형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자신이 가진 각자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의 작업에서 자녀가 요구하는 충분한 시간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분이 하실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반복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으로 행동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때 영유아들은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몰입이라고 한다. 영유아는 이런 몰입 속에서 터득 혹은 이해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보이는 영유아의 뇌 상태는 이전까지 보이던 것과 다르게 매우 명료하다. 이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터득하는 순간 영유아의 워킹 메모리가 작동해 그들이 받아들인 정보가 기억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유아는 자신의 정보를 확실하게 저장하고자 본능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네. 영유아의 이런 반복 활동은 뇌 속 쾌감 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고 작업 결과에 만족스러움을 가지게 해주는 사이클을 형성한다. 형성된 사이클의 반복은 영유아를 정서적인 안정감,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경우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지 않듯이 그들을 인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유아가 부모가 요구하는 자유에는 부모 중심의 영육 계획이 아닌 자녀의 발달 계획을 따르는 팔로우 더 차일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적으로 표현 서툰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기를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마지막은 제가 할까요? 많이 아는 것, 많이 배워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의 몸짓, 손짓, 표정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그들의 외침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자녀와 비교하려는 사회적 알람을 끄고 자신만의 굳건한 양육 철학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이 아닌 자녀의 발달 단계를 따라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새로운 부모들이 탄생하는 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렇게 보시면 저희도 교육을 받는데 받다 보면은 좀 딱딱하고 어려울 때 많아요. 근데 이걸 토대로 뭐 공부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더 지금 많긴 한데 결혼하고 보니까 해서도 사실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뭐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몬테소리 교육을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갈까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 아이에 따른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주체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아이요. 그죠, 아이죠. 우리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즘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살다 보니까 획일화되어가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도 갇혀있게 되고 그런 우리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아직 감은 안 오지만 근데 아이들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부모님이신 분이 딱 3분 계시는데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중1인데요. 아주 아까 3가지 유형 있었죠. 느린 아이, 예민 아이고 있었잖아요. 저희 아이는 예민한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예민했어요. 감성적으로도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성찰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부터 해가지고 이 어린 것과 내가 뭘 하지? 라는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바뀌게 된 거죠. 교육을 이렇게 받고 하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대로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아이에 따른 이 아이는 분명히 느리거나 한데 나는 왜 못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고 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꼭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주변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실제로 사람이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물론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선입견을 갖느냐 그 말이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나요? 보면서 아이가 이제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키우다 보면 더 느껴지는데요. 다름을 느껴요. 정말 다름을 느끼는데 아이가 말을 못할 뿐이고 자기 표현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외침인데 그거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하시고 화내시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나중에 부모 상담을 통해서 어머님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 소리 지르고 했지만 이런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그냥 큰 소리만 듣고 들어오셔서 또 수업 시간에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름이 있다는 거를 세심하게 관찰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니까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어른들도 사실은 자기 의견을 제대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은 더 못해요. 근데 그 부분은 이 아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죠. 얘는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 거지?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말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외침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거를 관심을 갖다 보면 살짝씩 보여요. 답은 없죠. 저도 제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보면서 말 그대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이거 들으면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제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맞아요. 그러시라고 사실은 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통해서 예민한 아이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상담도 많이 받고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같이 가서 뭐 유명한 교수님이라든지 통해서 심리 치료도 받아보고 그 정도로 예민했어요. 7세 때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7세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에 맞게 지금도 사실은 진행형이죠. 중1이니까 맞게 하다 보면서 정말 그래요.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들이 교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아이를 교육시키기보다는 부모가 내가 어떻게 아이를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한번 성찰해보고 내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에게 맞게끔 할 수 있는 내가 뭔지 그리고 저희가 항상 배우는 게 뭐냐면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시자, 뭐 가르치는 뭐 교육자 뭐 이런 역할이 아니라 조력자,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약간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우리 아이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부딪히는 상황이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공부해야 될까. 그 공부라는 게 막 지식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아니라 고민하는 거죠. 그런 부분 좋은 방향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저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힘들어. 어떻게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에게 있어서 너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너가 아이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숙제를 차근차근 우리가 풀어가보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했고요. 또 느끼는 선생님 저 이제 제가 원래 어머님들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들이 자리를 좀 꺼려 하셔서 라방을 열었는데 라방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7세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네. 태생이 호기심이 많고 유달리 왕성하대요. 네. 그리고 장난기도 너무 많아서 생사를 위협할 정도의 장난을 친 적도 있고 네. 그렇게 심하고 누나와 트러블도 잦대요. 네. 내로
한번 다스려 보기도 하고 다독여 보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지만 먹히지 않는 7살 아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할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교육에 이렇게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아주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제 저도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그리고 주변 상황들 접했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자면 고민되죠. 사실 생사를 오고 갈 정도의 장난기라고 하면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아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크게 다칠까봐. 근데 이거가 있어요. 아이들이 알고 있느냐. 아이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너 그거 다쳐. 왜 다쳐? 모르잖아요. 아이들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사전에 이거는 이러이러하니까 엄마는 이렇게 걱정돼. 너가 크게 다치면 이렇게 하게 되겠지. 못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도 물론 아이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이도 생각은 해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행동 양식 계속 똑같거든.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아이도 생각을 해요. 단지 안 될 뿐이에요. 일단 먼저 몸이 먼저 나가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알려주고 제가 조력자라고 했잖아요. 저희도 또 왜 지금도 제 나이여도 저는 부모님한테 옷 좀 색깔 밝은 거 입어라 뭐 해라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평생 아이 옆에서 아이가 이러하다면 만약에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너가 이러이러해서 엄마가 이렇게 먼저 걱정을 해주고 많이 걱정을 했다. 많이 다칠까봐.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는 너가 행동을 조금은 조심하는 것 같더라. 앞으로는 조금 더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조심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또 아이가 안 된다고 해서 왜 못해가 아니에요. 애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한대요. 딱 자기가 생각하는 거. 물을 지금 마셔야 돼. 근데 엄마가 뭔가 딴 걸 하래. 못해요. 근데 너는 왜 못해 하면 아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아이에게 얘기를 저도 진짜 기다림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딸에게 수천 번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까지 중1 때까지 정리정돈 씻는 거 뭐 여러 가지 안 되죠. 하지만 약간 요령을 조금씩 바꿔가요. 기다려주고 얘기는 먼저 던져요. 지금 해라가 아니라 엄마는 몇 시 전까지는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투덜대요. 근데 해요.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보여요. 이제서야 약간씩 보여요. 근데 또 새롭게 부딪히는 게 또 있어요. 그럼 또 고민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될까?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지가 아니라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 고민 되게 많으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육아는요 다 자기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인들이 어머님들이. 근데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생각하면 자기 틀밖에 안 돼요. 내 틀 속에서 내 아이를 키우는 밖에 안 돼요. 그럼 세상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분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데? 나도 그럼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근데 나에 맞게 우리 아이에게 맞게 우리 아이에게는 저 방법보다는 저기다가 좀 더해서 아니면 덜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저 아들이 7살 때 되게 에너지틱했어요. 이분처럼.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때 생각에 애들도 기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에너지의 크기가.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들은 좀 제한을 최소한으로 나무에 치는 것 이건 되게 심하게 혼내고 엄마가 체력을 많이 길러야 돼요.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그걸 잡기가 힘드니까 엄청 야외 활동을 많이 해주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컸는데 안 움직여요. 많이 근데 7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이들은 아이들 세상에서 크는 자아가 많이 커요. 그러니까 부모 속도 있지만은 가정 속도 있고 다 있지만은 지금 7살이면 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쟤는 이걸 안 하네? 하면서 또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네. 잘하는. 그렇죠. 아이들의 사회생활인 거예요. 학교가. 그 안에서 그
그 아이는 토대로 물론 선생님한테 혼도 나겠지만은 또래 아이들이 같은 행동을 하다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더 커요. 부모가 10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면서 그 아이에게 관심, 사랑 많이, 좋은 말, 따뜻한 말 많이 해주시고 걱정되는 말 많이 해주시고 그 아이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혼내는 거구나가 아니라 걱정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따뜻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느끼신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라든지 제가 뭐 이렇게 가르쳐드릴 입장은 아니고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러면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앞만 보고 달릴 수 없잖아요. 옆도 보고 뒤도 보게 되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만 해도 전쟁이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아침마다 제가 이제 등교를 시켜주는데 스스로도 혼자 잘하는 아이인데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쉬다가 갑자기 학교를 딱 가니까 생활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던 아이도 쉽지 않아요. 학교 생활이 가기 싫어지기도 하고 너무 쉬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고요. 덩달아서 정신없죠. 오늘 또 이렇게 강의가 있는 날이었는데 더 정신없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또 비는 오는데 물론 그친다고 했는데 우산도 놓고 갔어요. 아주 정신없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함으로써 다시 힘내는 거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아까 체력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얘네들은 에너자이저야. 정말 저는 딸아이인데도요 한 6번 다리가 접질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꾸 저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이도 성장시키고 같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네.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 안 하신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면에서 그잖아요. 다 배울 것이 있고 도움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갑자기 광주 쪽에 많이 생겨서 고민도 많이 되고 제가 특히나 일이 아이들 이렇게 방문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 정말 6월이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엄청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회사 이미지도 있고 또 그 아이에게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조심스럽고 한데 다들 조금 마음에 그런 왜 저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서로 조심하면서 제발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같이 화이팅 해보시게요. 이상 마쳐도 될까요? 딱딱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니요. 다리 후들거렸어요. 신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 어머님도 제가 감사합니다. 오셨으면 네. 그 살에 엄청 났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솔직히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아, 이제 저는 몬테소리 교육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이들 몬테소리 교육 드리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민감기를 캐치하는 방법을 엄청 많이 교육을 받아요. 몬테소리에 가면.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교육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 한글 민감기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그걸 물어보러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못 오시게 된 거예요. 필요했어야 되는데. 한글을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아들이 아직 한글을 못 하는데 4살에서 5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한글을 어떻게 민감기를 캐치할 수 있는지. 어머님이 딱 그 종욱이 예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종욱이가 아들이 이제 인수인계 받아서 했지만은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계속 한글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6세 제가 딱 들어갈 시즌은 이미 한글 다 되어 있어요. 어머님 못하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도 어머님도 요즘 그러니까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부모 교육열이 높잖아요. 안타까운 건 많아요. 진짜로. 3세, 4세인데 한글을 시키겠다고. 물론 만약에 아이가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3살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민감기일 수 있어요. 근데
쉽게 판단할 게 아니라 아이랑 얘기를 계속 해보는 거죠. 3살인데 딱딱한 한글 교육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아이 엄마가 아까 관심이잖아요. 얘기를 해보는 이거야. 그게 뭐야? 또 물어봐요. 뜻이 뭔지. 그러면 이거야. 계속 대화를 해요. 연령도 중요하거든요. 3세부터 한글 시작한다고 하면 아무리 민간교도 빨리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운필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글은 읽기만 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쓰기도 돼야 돼요. 듣기도 돼야 돼요. 또 어학은 다 똑같아요. 언어는. 근데 3살 아이가 이게 돼요? 선긋기도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스브누즈를 써야 되는데 못해요. 근데 선생님은 그걸 가르쳐야 돼. 안 되잖아요. 소통이. 그럼 그 아이는 민감기라고 해도 한글을 익힐 수가 없어요. 그 시기에는 엄마랑 소통을 하면서 엄마가 일러줘야죠. 엄마 교육으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좀 그래도 좀 이 시기 정도면 돼. 5세, 6세 정도면 돼요. 그리고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 늦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늦다고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 교육 태세가 이제 아이들이 다 하고 와버리기 때문에 다른 애들 다 읽는데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끄떡없어요. 내가 한글을 못해도 괜찮아 하면서 지내요. 그러다가 시기가 그 아이에게도 또 뒤늦게 시기가 와요.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게 생겼어. 근데 한글을 모르네.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느긋하지가 못해요. 다른 아이 다 하는데 다 읽는데 책도 읽는데 영어도 배우는데 영어는 못하지 이제 한글을 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약간 통해요. 아이에게 따라야죠. 이 아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한글 시키잖아. 2, 3년 걸려요. 한글 익히는데. 그러면 만약에 4살 때 했어요. 7살 때요. 그게 그렇게 지금도 강요하시는 어머님들 그냥 해주세요 해요. 책을 많이 읽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맞아요. 어릴 때는 많이 제가 못해서라고 했지만 저희 딸 한글 교육한 적 없어요. 사실 3살 때부터 북 읽기밖에 안 했어요. 책 읽기밖에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책만 얘가 좋아하니까 엄마 이거 뭐야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책을 그냥 글밥 작은 거부터 막 읽어요. 좋아해요. 내용도 있고 하니까 딱딱한 스브느즈 해라 이게 아니라 계속 읽었더니 책을 일단 좋아하게 되죠. 책 읽는 습관 좋거든요. 좋아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히게 되고 얘는 유치원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진 걸 모르는 거에 와서 엄마 이거 뭐야 물어본 거 제가 대답해주고 뭐 해주고 해보자 하고 했어요. 8세 학교 갔더니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상을 줬어요. 책을 너무 많이 도서관에서 살아요 얘가. 끝나면 제가 다른 수업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뭐 영어학원 물론 다 교육은 방식은 달라요.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방과후 수업 위치가 없으니까 지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시켰거든요. 가니까 도서관은 그냥 무조건 도서관 가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저 집에 그 어머님도 물론 이제 다 갖고 오시는 분들 많지만 전 집에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서관 우리 딸이 도서관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아이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아이가 계속 물어보잖아. 근데 내가 지식이 없어.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럼 저 이제 몰래 저도 공부해. 우리 딸이 물어본 게 내가 모르는 거야. 근데 티내기는 조금 그러잖아요. 알았더라. 이렇더라. 같이 얘기해보고 가는 과정에서 한글 교육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한글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시기는 아이에게 맞춰서 계속 소통해보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못할 이것도 힘이 없어서 얘는 안 될 것 같아 했는데 갑자기 5세 됐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인데요. 다른 과목을 하고 있는데 얘가 막 쓰는 거예요. 끄적끄적 낙서같이.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애가 글자 같은 기호같이 막 써요. 어머니 바꾸시게 한번 해보시게. 걔는 한글 하거든요. 아주 빨라요. 익힘이. 4세 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얘는 못할 것 같다고 아직 한글 하지 마시자고 했거든요. 근데 5세 되니까 얘가 살도 붙으면서 힘도 생기면서 엄청 잘 써요. 그 시기가 딱 눈에 보일 거예요. 관심 있으면 눈에 보여요. 아이에게 계속 관심을 쏟아주시고 하면 눈에 보일 겁니다. 네.